네, 안녕하세요. 다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알차고 밀도 높은 미술 에세이 한 권을 소개할 텐데요. 바로 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입니다. 저희 집에도 줄리언 반스의 책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아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입니다. 반스는 이 책을 통해 맨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해서 국내에서도 팬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책은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책을 나의 인생책이다 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반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줄리언 반스는 영미 유럽의 거의 모든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미국의 이엔 포스터상, 독일의 구텐베르크상, 이탈리아 그린찬의 카브르상, 오스트리아의 국가 유럽 문학상 등을 수상했고요. 특별히 프랑스는 그의 문학적 성취를 높게 평가해서 영국 소설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프랑스의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을 수상했고, 세 차례에 걸쳐 이례적으로 슈발리에 문예훈장, 오피시에 문예훈장, 코망데르 문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소설가나 시인이 한 명의 화가를 좋아하거나 또는 미술의 조예가 상당히 깊을 때 쓴 책들이 국내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폴 세잔을 좋아했던 페터 한트케의 책도 있고요. 또 알랭 드 보통 같은 경우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이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요즘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에드워드 호퍼에 대해서 쓴 빈방의 빛이라는 마크 스트랜드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리언 반스는 좀 독특하게 프랑스의 화가들, 더 나아가서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의 프랑스 모더니즘 화가들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그 시기의 화가들을 상당히 좋아해서 제 책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에 그 시기의 화가들을 유독 좀 많이 소개한 편이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은 화가더라도 줄리언 반스와 나는 어떻게 시선이 다른지, 줄리언 반스는 그 화가들의 어떤 면모들에 매료됐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이미 이 영상을 보는 어떤 분들에겐 익숙할 텐데요. 2019년에 한번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출간됐을 때 사서 이렇게 읽어본 책이었는데, 이번 개정판은 이 책보다 7꼭지가 더 추가가 되었고, 또 표지 역시 독자분들이 미술과 친해질 수 있도록 새롭게 일러스트를 넣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 개정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할 텐데요. 딱 보기에도 느껴지기에 과거 책에 비해 훨씬 두꺼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줄리언 반스는 유독 185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프랑스 모더니즘 화가들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그가 왜 그 시기의 화가들을 좋아했는지, 왜 매혹을 느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단 14쪽의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건대 내가 모더니즘을 체계적으로 이해한, 또한 즐기고 황홀한 기분을 느꼈던 방식은 문학보다는 미술을 통해서였다. 사실주의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문학보다는 그림 분야가 더 쉬워 보였다. 우리는 미술관에 가면 눈앞에 있는 것에서 하나의 뚜렷한 이야기를 읽어낸 뒤 한 전시실에서 다음 전시실로 이동한다. 쿠르베에서 마네와 모네, 드가로, 그리고 세잔으로, 그 다음엔 브라크와 피카소로.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한 셈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저는 대학원에서 미술교육과 미술사 공부할 때 딱 이 시기에 프랑스의 사조들을 어떻게 외웠냐면 고낭자 사인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까먹는데,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모더니즘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소화하고 있구나라고 뇌에 지적 폭죽이 터질 때가 있는데, 아마도 반스 역시 프랑스의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의 그 과정들을 상당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줄리언 반스가 소설가다 보니까 정말 부러운 능력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화가가 지인들과 나눴던 이야기, 그 화가의 상황을 소설처럼 묘사를 해요. 그래서 글을 읽다가도 전혀 이미지가 없는데도 상상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꺼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9년 첫 번째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을 읽고 4년 만에 다시 읽다 보니까 추가된 7꼭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어떤 꼭지가 추가됐나 살펴봤더니 크게는 첫 번째,
과거의 꼭지에서는 여성 화가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베르트 모리조와 메리 커셋이 추가가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난 10년간 현대미술의 분위기가 과거의 미술사가 너무 백인, 남성, 강대국 작가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잊혀진 여성 작가 또는 재조명해야 되는 여성 작가들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소개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것에 맞춰 기획된 것 같아서 여성 아티스트들을 좀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 시대의 화가들은 화가들끼리만 교류하지 않았고 문인들과도 많이 교류를 했죠. 대표적으로 인상파 화가 하면은 에밀 졸라가 떠오르고, 또 우리는 피카소나 라울 디피, 로버트 들로네랑 교류했던 기욤 아폴리네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화가와 문인들의 이야기도 추가가 되면서 과거 책보다 훨씬 내용이 풍부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두 명의 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인상파 화가 메리 커셋입니다. 메리 커셋은 미국 출신으로 프랑스와 미국을 활발하게 오고 가며 활동했던 화가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메리 커셋이 드가의 제자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줄리안 반스 역시 이 책에서 메리 커셋이 드가의 제자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였다는 것도 알려주고, 또 대표적으로 그 당시 여성 화가와 남성 화가가 어떻게 입장이 달랐는지를 하나의 작품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책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870년대 파리의 오페라 극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여자가 상등석에 앉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1층 뒷좌석은 여성에게 허용이 되었는데 그나마 남성이 동반해야 앉을 수 있었다. 남성 없이 혼자 온 여성은 낮 공연만 관람할 수 있었다. 저녁 공연에는 여자끼리 여럿이 함께 관람하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이것도 위층의 박스석에 국한되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여염집 여자는 백스테이지에 출입할 수 없었다. 자격이 주어진 남자에게만 출입이 허용되었다. 이 기이한 규정은 미술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의 이유를 알려준다. 즉, 드가는 극장을 그릴 때 자유로이 관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코와 눈이 돌출해서 커다란 바순과 겹치는가 하면 무용수가 빙글빙글 돌며 무대 뒤로 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메리 커셋은 그림에서나 실제로나 위층 박스석에만 볼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그녀의 작품 박스석에서가 보여주는 것은 검정색 옷을 입고 부채를 든 여자가 발코니에서 몸을 앞으로 기대고 오페라 글라스를 조준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배경에서 둥글게 굽은 난간을 따라가 보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노골적으로 그의 쌍안경 초점을 그녀에게 맞추고 있다. 마치 그녀에게 여인이여, 이곳은 남성의 시선이 지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듯이. 저는 지금까지 메리 커셋의 오페라 극장 작품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제가 깜빡했던 게, 드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용수들이 공연을 하는 바로 앞자리에서 아래에서 위를 보는 시선으로 그린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즉 상당히 클로즈업 돼 있는데 저도 놓쳤던 거죠. 메리 커셋은 그 당시에 규정상 위층 박스석에만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줄리안 반스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림을 예로 들면서 그 시절로 이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메리 커셋의 작품 스타일이 뭐냐면, 실내에서 여성들이 티를 마시거나 아이를 돌보거나 하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주제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런 오페라 박스석에 앉아서 당시 여인들이 불평등한 규정 속에서도 당시의 근대 여가 문화를 남겼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줄리안 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미술사적인 경향의 변화로 인해 이제야 메리 커셋을 좀 더 똑똑히, 좀 더 그녀 자신으로 볼 수 있다. 그녀는 대체로 숭고한 실내 생활과 동시대의 삶 속 여성의 공간을 그린 화가였다. 도시의 공원과 뱃놀이 호수 외에는 풍경화나 자연을 그리지 않았다. 활동이나 역사, 신화, 정우라, 집, 말, 일몰, 오페라 극장에 금지된 부분 같은 것도 그리지 않았다. 그림 속에서 남자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오빠 알렉산더와 그의 의자 팔걸이에 앉아있는 그의 아들 로버트, 이 두 사람을 그렸을 뿐이다. 이렇게 줄리안 반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교적 좀 흔한 메리 커셋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황을 만든, 그래서 나타나게 된 작품들도 함께 소개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이렇게 소개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무용수를 많이 그렸던 드가가 메리 커셋에게 큰 영향을 줬다, 혹은 드가가 커셋의 스승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줄리안 반스는
그들은 오히려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화가 동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드가가 메리 커셋과 좀 잘 통할 수 있었던 건 드가가 엄마가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드가의 작품을 보면 드가가 이제 미국인인 엄마, 미국에서 엄마가 목화 사업을 했는데 엄마의 친정에 가서 미국 풍경을 그린 그림들도 존재합니다. 이건 책엔 없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 메리 커셋이 얼마나 스마트한 화가였는지 이해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라, 이것을 이제 친모의 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881년 인상파 화가전에서 처음으로 커셋의 어린이 초상화를 본 위스망스는 현대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려진 것은 일찍이 본 일이 없다고 썼다. 여성만이 유년 시절을 제대로 그릴 솜씨를 가졌다.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는 케이트 그린 어웨이를 두고도 똑같은 말을 했다. 곧 이렇게 덧붙인다. 어린아이가 포즈를 잡게 해주고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제 손을 찔리지 않고 핀을 꽂아주는 일은 여자들만이 할 줄 안다. 되게 이 부분이 어쩌면 그간 우리가 베르트 모리조나 메리 커셋의 그림을 보면서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사임당의 작품을 보면서 아, 역시 집 안 풍경, 집 마당에서 소재를 찾고 그것들을 가지고 상당히 남자 화가들에 비해 잘 그린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나아가서 줄리안 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만 친모의 방으로 돌아가시오 여자여 라는 말이다. 하지만 메리 커셋은 절대로 친모의 방에 갇힐 사람이 아니었다고 시간의 달콤한 복수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커셋의 친구 루이진 엘더가 뉴욕의 노들러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커셋은 파리에 있으면서 드가의 작품 24점뿐 아니라 자신의 작품 19점이 전시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드가의 작품과 나란히 전시하면 내가 이 모방의 시대에 그를 모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루이진에게 말했다. 그러나 더 아이러니한 만족감의 출처는 전시회의 목적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일이었다. 커셋은 루이진에게 드가가 내린 평가를 생각하면 그 전시가 정말 통쾌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하면서 메리 커셋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가 이렇게 메리 커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거의 5분 이상 소개를 할 정도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한 꼭지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화가는 저도 정말 팬인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웃겼던 게 우울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이 화가가 가졌구나를 이 책을 통해 느꼈어요. 그래서 보면서 막 킥킥거렸는데 펠릭스 발로통이라는 화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이 저도 미술 에세이를 많이 쓰는데 좀 바로 시작을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글쓰기 방식은. 근데 너무 시작할 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게 다음 화가 고 소개하는 챕터에서 할 이야기인가? 근데 연결이 돼요. 이런 부분이 소설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펠릭스 발로통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볼티모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20세기로 넘어가는 문턱,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클라리벨 박사와 에타 양 이야기입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클라리벨 박사와 에타 양? 저는 볼티모어 뮤지엄은 알았는데 이 두 자매가 볼티모어 미술관의 소장품을 대거 기증했다는 사실은 이 펠릭스 발로통의 초창기 부분에서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떠한 유언장을 남기냐면 이 책에서 줄리안 반스는 교묘한 유언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는 부모님이 물려준 자산을 미술에 쓰기로 했다. 그들은 고상한 취향을 가지고 또 당시 레오와 거트루드 스타인 이런 오누이를 포함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몇십 년에 걸쳐 주로 파리에서 다량의 마티스 작품 외에 피카소와 세잔, 반고우, 쇠라, 고갱의 작품을 모았다. 1929년 클라리벨 박사는 미술사에서 가장 교묘한 유언장을 남기고 죽었다. 두 사람의 소장품에서 그녀의 몫은 우선 에타에게 물려주되 현대 미술에 대한 볼티모어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 에타가 죽을 때 그것을 지역 미술관에 기증하기를 바란다는 지시나 의무가 아닌 제안이 그 유언장의 내용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여자가 볼티모어시 전체에 던진 이 놀라운 과제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되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수혜자로 지정한다는 제안 내지는 협박이 결부되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49년 에타 양이 죽기까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당연히 엄청난 정치적 공작을 벌였지만 패기만만한 볼티모어는 결국 자격과 현대성이 갖췄음을 입증했다. 그리하여 이제 존스 호킨스 대학의 교정에 있는 볼티모어 미술관을 방문할 이유를 하나만 꼽는다면 그건 바로 코은 소장품이다.
이렇게 한쪽에 걸쳐서 볼티모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발로통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다음 장을 딱 넘기면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죠. 줄리안 반스가 1990년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그러다 보니 볼티모어 미술관에 갔었고 그때마다 본인이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 바로 펠릭스 발로통의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재밌죠? 이런 식의 구성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가 펠릭스 발로통이 그린 거짓말에 대해 묘사를 합니다. 배경에는 노랑과 분홍 줄무늬 벽이 있고 전경에는 블록 같은 짙은 빨간 계통의 가구가 놓인 19세기 마렵의 실내에서 한 쌍의 남녀가 소파 위에 엉켜붙어 있다. 선명한 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곡선이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자의 다리 사이에 묻혀 있다. 여자는 남자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 남자의 얼굴에 자기 만족의 웃음이 어려있고 왼쪽 발끝이 쫑긋 들린 경쾌한 자세로 알 수 있는 순진함으로 보아 거짓말의 주체는 여자임이 분명하다. 여자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만 남는다. 사랑해요. 나는 그 고전적인 거짓말일까? 아니면 여자의 드레스가 불룩한 것으로 미루어 또 다른 고전, 물론 당신아기죠 라는 말일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이 작품으로 수업 시간에 소설가인 학생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소설가 학생들이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상상을 해봤다 하면서 자기가 학생들을 수업하면서 이 작품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들을 책에 소개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많은 문인들이 화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한 작품을 가지고 티키타카를 하면서 다양한 소통을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소설가라면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묘사할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줄리안 반스는 이 펠릭스 발로통이 상당히 저평가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훌륭한 작가다라고 언급하기보다는 저평가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작을 하다 보니 어떤 작품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어떤 작품은 좀 퀄리티가 낮고 그런 다양성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파나 예술가로서의 펠릭스 발로통의 면모도 아주 세세히 소개를 합니다. 줄리안 반스가 펠릭스 발로통의 작품을 해설한 내용을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낮을 그린 풍경화에서 발로통은 푸생과 루벤스의 이상화 전통에 자기만의 해석을 가미했다. 푸생은 자연의 우연한 속성들을 제거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고상한 학풍을 성취하기 위해 상상력으로 모든 것을 재정리했다. 발로통의 의견에 따르면 루벤스는 푸생마저 능가했다. 루벤스는 보편적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내 생각에 가장 훌륭한 풍경화가다. 그는 지형상의 작은 사건들보다는 대자연의 장관을 그린다. 발로통은 이 두 대가에서 출발해 1909년부터 혼합풍경화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전원으로 나가 스케치와 메모 작업을 한 뒤 작업실에서 여러 장소의 자료를 혼합해 그림을 구성하곤 했다. 그 결과물은 캔버스에 최초로 창조된 엄밀히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자연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그림들을 보면 잘라낸 형태와 강렬한 대비색 같은 나비파의 요소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그림에는 은밀한 재치도 엿보인다. 가령 1909년 그려진 연못의 어떤 부분은 인상주의 방식으로 처리되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윤곽이 뚜렷한 사실주의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음침하고 검은 연못은 보면 볼수록 거대하고 해로운 넙치로 변하는 듯하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줄리안 반스가 미술작품을 해설할 때 그의 화가의 개인적 서사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상당히 눈여겨봤는데요. 왜냐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화가의 사생활을 궁금해하죠. 근데 그 화가의 사생활이 가십거리로 끝나고 작품 해설과 연결이 안 된다면 저는 좀 무의미하다라고도 보는데 줄리안 반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이 펠릭스 발로통이 부인이 있었어요. 가브리엘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이미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했었고 첫 번째 결혼해서 남편이 자살을 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발로통과 재혼을 하는데 좀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왜 발로통이 이 부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의붓 자녀를 키우면서 발로통이 겪게 되는 내면의 고민거리들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이 됐는지 그런 맥락적인 관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함으로써 화가의 사생활이 가십이 아니라 이 작품이 탄생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인 것을 아주 성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줄리안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을 통해 메리 커셋과 펠릭스 발로통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줄리안 반스가 애정하는 수많은 화가들의 이야기가 더 수록이 되어 있으니 특히나 프랑스의 미술,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의 미술사를 애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재미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